예, 4.13 총선을 꼭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 여야 모두 표심 잡기에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전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가 뉴스 첫머리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 투표의 어떤 성향과 관련해서 경향과 관련해서 교차 투표가 전체적인 판세를 좌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우선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교차 투표는 흔히 원래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인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례대표에서 정당을 지지하는 예를 들면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을 지지하는데 같은 당을 지역구 비례를 같이 투표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 경우에 인물과 그 정당 지지가 달라지는 특히 그것이 야권 지지자들 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권 분열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국민의당의 추진으로 인해서 호남을 양분했습니다, 지금. 호남의 동교동 세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역 패권 세력과 그리고 친노 세력이 호남을 주고 지금 양분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대권 진영을 주고 양분한 것인데 상당히 이것은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도권 선거에서 총선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투표를 할 경우에는 교차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찍어준다면 더민주당, 수도권에서 더민주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당은 국민의당을 찍더라도 더민주 지역구 후보를 찍어주는 이것은 유권자들은 어떤 표심을 나타내냐면 선거 후에 야권이 단일화되라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시위라고 봅니다. 야권 성향의 표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두 분께서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전에 했던 사흘 전에 했던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총선에서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이냐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에게 찍을 것이다가 36%, 더불어민주당이 18%, 국민의당이 17%, 정의당이 9%. 보통은 어떻습니까? 3% 이상 얻은 당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비율로 하면 원래는 한 17, 8석 정도가 여당 몫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3% 이상 득표로 가능하기 때문에 군소정당을 제외하면 한 19석에서 20석을 예상 목표치로 새누리당이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석에서 20석.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저렇게 따지면 18석에서 15석에 18석 정도 될 것 같고요. 현재 국민의당도 저 추세대로라고 한다면 10석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정의당도 제가 보기에는 8석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저걸 보면 야권 분열로서 오히려 야권이 득을 보는 비례대표에서 한 5석 정도는 새누리당에서 야권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갈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권 분열이 오히려 야권의 필패로 이어질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야권 분열이 비례대표에서 더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야권 분열의 어떤 힘이 새누리당한테 그렇게 큰 득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야권 분열, 일단 총선 국면을 넘어가기 위한 야권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이런 모습, 이것이 총선 후에는 다시 합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당 투표는 특징상 부동층들보다는 고정지지층 결집들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례대표에서는 일정하게 야권 진영이 후보도 많고 정당도 많기 때문에 여당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수 의석을 가질 수 있으나 전체적인 지역구에서는 야권 분열은 결과적으로 그 여권에 있어서 어부지를 주는 필승의 카드이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가 지역구가 253석이고 비례가 47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구를 많이 갖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상 유리한 선거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율과 실제로 이제 지역에 나선 후보들에 대한 투표 경향이 조금씩 엇갈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대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도 새누리당이 36%였는데 어느 당에 찍을 것이냐는 그 지역구 조사에서도 36 그대로 나타났어요. 네, 여기에서 보면 새누리당은 당과 그리고 비례대표를 지역 선거를 일체화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보수 측은 단일화되지 않습니까? 야권편은 분열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 표에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비슷하게 간 반면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더민주가 상당히 더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유일한 제1 정당으로 이번에 설 수 있다는 그런 표심을 나타낸 것이고 수도권에서는 더민주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예. 유권자들의 어떤 자율적인 단일화 물결이 이 표를 보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또 더불어민주당은 보시다시피 그 비례대표에서 국민의당과 그 정의당이라고 하는 이중거에 의해서 그 이중적인 경쟁자에서 비례대표 수가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그 유권자들이 현명한 그 교차 투표를 통해서 야권 단일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비교를 해보면 새누리당은 36%에서 비례 지역이 똑같은데 더민주당은 18%에서 21%, 3%가 늘어났고요. 예. 국민의당은 17%에서 10%, 마이너스 7%, 그리고 정의당은 9%에서 2%, 마이너스 7%. 그리고 이렇게 따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그 표심을 정하지 않은 사람이 11%가 있는데 예. 이것의 의미는 비례가 더불어민주당이 줄어드는 대신에 예. 그 늘어나는 건 뭐냐면 지역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그 미정한 11%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그 11%가 만약에 당선 가능한 그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할 경우에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 지역구에서는 박빙의 구도를 펼칠 수 있다. 따라서 교차 투표율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여당의 고정 지지율을 획득하는 게 높아지느냐 이 싸움이 마지막 그 총선의 승부를 가름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36%가 나온 것은 사실은 공천 파동과 관련해서 상당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애초에 예. 김무성 대표가 108세 이상을 얻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견제 심리가 발동을 했다고 보고 그 부동층이 야권으로 상당히 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소속 파동이 일어나서 무소속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뺏긴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새누리당의 이번에 과반수 목표가 저는 과반수를 획득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저는 이 표를 오늘 보면 자체 판세 분석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총선 사흘 앞두고서 내놨는데 새누리당은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100석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자체 예상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실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 엄살. 이거보다 못한 17대 총선 같은 경우에도 과반을 획득을 했습니다. 보수층 지형이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층이 일정 부분 마지막에 옥새 투쟁 이런 걸로 인해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이 현실적인 여론조사로 나타난 것이고 예. 지난 19대 총선 결과를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대 총선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이 152석이고 그때 당시 민주통합당이죠. 제1야당이 127석이고 예. 통진당이 13석인데 야당의 표는 130석 정도로 지금 우리 정치 상황에서는 나와 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130석을 중심으로 해서 더민주와 국민당이 저는 나눠 갖는다고 봅니다. 물론 정의당이 있지만 정의당은 7석, 8석 정도밖에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더민주가 100석 그리고 나머지 30석에서 25석 사이에 국민의당이 차지한다고 보고 그 나머지는 새누리당이 152석에서 155석 정도 과반을 가까스로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뭐 새누리당의 전체 지지율 36% 이것은 그 여야의 1대1 구도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패배에 즉 당선 가능성이 못 미치는 그 지지율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수도권 122석 중에서 104곳이 일여 다야 구도로 치러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51%의 과반 득표가 필요 없고 35에서 40%의 득표만 갖더라도 당선이 가능하다. 즉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호남 출신의 출향민들이 사는 지역, 서울의 강북 지역이라던가 강서, 은평, 영등포라던가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국민의당이 10% 이상만 득표를 가져가게 될 경우에 야권 분열의 반사익은 그 36%의 지지를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가져갈 것이다. 따라서 150석은 엄살에 불과하고 고정 지지층에게 읍소하고 큰절하고 삭발하는 것은 부동층이나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평소에 잘하지 저게 무슨 짓인가 하지만 고정지지층이 보기에는 다시 그분들이 그 고정지지를 하기로 회귀하기 위한 좋은 명분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읍소 전략들은 바로 36%의 고정지지층을 똘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고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의 150석은 실제 엄살이다. 그래서 무소속
그 출신들도 새누리당을 탈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법여권이 제가 보기 160석 전후의 의석을 확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금 할 만큼 다 했다고 봅니다. 예. 읍소 전략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엄살도 부리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5석 이상은 넘기가 힘든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5석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겠지만 예. 막판에 가장 큰 변수가 여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인 것 같고 예. 야권 같은 경우는 호남을 중심으로 일정 지금 대권 지형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치열하게 내부적인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김홍걸, 김대중 대통령 3남의 역할이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제 사전 투표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네. 12.2%. 이 전국 단위로 치러진 총선에서는 이제 사실상 처음이죠. 사전 투표를 하게 됐는데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편리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투표가 사실 어디서든지 3일이 된 것이니까 사실상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아니면 그냥 분산되는 그런 효과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사전 투표율과 비교해 볼 때 투표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분산 효과라고 봅니다. 역대 다른 선거에서 봐도 사전 투표를 많이 가서 찍으면 예. 그다음에 본투표에 의해서 상당히 낮아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 선거 19대 총선이 52.4%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각 당의 공천 파동이 상당히 심각하게 국민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주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특히 여당과 야당의 집토끼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봤을 때 52%에서 54% 그 사이를 찍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전지를 중심으로 지금 상당히 평균 투표율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전남이 18.8, 전북이 17.3,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는 20.18%. 이것은 물론 뭐 동원은 아니지만 각 캠프에서 자기들을 지시하는 사람들을 대거 먼저 기선제압용으로 투표장에 데리고 간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특히 이제 주의 있게 볼 것은 PK나 영남 지역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이번 공천 파동에서 집권 여당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실망을 끼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수성갑 같은 경우 김문수나 김부겸 두 분이 아주 팽팽하게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6.26%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은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의미하는 바는 투표율이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역대 두 번의 사전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번 총선의 이렇게 예상 투표율은 60%대 초반대가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인력 다야 구도와 그 여당에 대한 경제 무능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야당에 대한 그 무능에 대한 심판의 그 회고적 성격의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분노에 기반한 선거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특히 20대, 30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된 경제 문제에 대한 실정 때문에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율이 사상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걸 봐서 저는 60%대에 가까운 60% 초반대 투표율이 사전 투표가 보여주는 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60% 넘을 걸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이제 심판인데 이번 선거는 심판보다는 각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그리고 국민의당 여권과 야권 분열로 인해서 각각 내부 구도 싸움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올라간 거지 이것이 여당 야당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유권자들이 많이 지금 투표장에 나온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별 선거구를 몇 군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막판까지 경합 지역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가 이제 122곳인데 뭐 상당 4분의 1 가까이 41곳이 경합으로 분류가 됐어요. 부산 경남도 전체 40개에서 6곳, 대구 경북 5곳, 호남 9곳, 충청 강원도 7곳. 이렇게 보면은 한 70여 곳에서 지금도 경합이다. 이 사흘 사이에도 선거 판세가 왔다 갔다 출렁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의 고정지지층은 이미 다 결집해 있는데 예년의 선거 같으면 고정지지층만 가지고도 당락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데 이번 선거는 여권의 경제 실정이라든가 공천 파동 때문에 여당도 고정지지층이 극도로 줄어있는 상황이고요. 야권이 그런 반사익을 봐야 되는데 야권도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동층 20대에서 40대 이 부동층이 야당 심판인지 아니면 여당 심판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표심이 5%에서 8%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층에 대해서 요즘에 유동층도 있다면서요? 당을 바꾸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유동층도 있다. 우리 당이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에 대해서 이 당이 또 창당이 되면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쭉 같은 보수 단계로 쭉 가면 모르지만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 150개 정도의 정당이 지금 생성됐다가 소멸됐다가 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지역 패권과 보수 정치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런 정당 행태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선거에도 21개 정당이 비례대표의 명부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참 특이한 하여튼 뭐 정당이 인기가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직 어느 당을 찍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이제 부동층, 뭐 정했지만 이제 바꾸는 사람을 이제 유동층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사흘 동안에 어떤 것들이 표심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실수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말실수가 크군요. 뭐 이제 막판에 보면 이제 혼전 양상이 있고 다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세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 계층, 노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걸 폄하 발언을 하면 그만큼 5% 정도가 날아가기 때문에 막판 말조심을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교차 투표율로 보여준 20대, 40대 부동층의 표심인데요. 그 부동층들이 경제 무능과 공천 파동에 대한 여당의 심판인지 아니면 무능한 야당의 체질을 개선하라고 하는 야당의 심판으로 쏠릴지 그 두 여부에 따라서 선거는 의외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좀 구체적인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중구 성동 을 지역입니다. 서울 중구와 성동 지역의 일부가 하나의 지역구로 새롭게 편입된 선거구에서 사흘 전 저희가 발표한 조사입니다. 뭐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뭐 내용이 상당히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걸로 이제 감안하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형적인 야권 분열에 의한 여당의 반사이익을 보는 지역이죠. 여기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지수 후보는 20% 정도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서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성동 지역이 야권의 텃밭인 걸 감안하면 한 50% 가까운 그 야권의 지지율인데 이 두 후보에 의해서 지지율이 갈라짐에 따라서 지상우 후보가 상당히 그 오차 범위에 근접할 정도의 차이로 이기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수도권의 야권 분열로 인한 여당의 반사이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긴 단일화 이슈는 없었나요? 단일화를 처음에 정호준 후보가 제안을 했었는데 중도에 그 잘 성사되지 않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구 성동을은 과거부터 신정치 1번지라고 했습니다. 종로가 정치 1번지라면 여기는 신정치 1번지라고 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구청장은 최창식 구청장이라고 새누리당 지난번에 송파하고 유일하게 두 군데를 당선시킨 지역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어떤 밀집도가 상당히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강남은 있지만 강남 다음으로 강한 지역이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중구 특이한 것은 여기가 중구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는 상징적인 곳 아닙니까?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래서 일정 부분 표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노원병. 그야말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이제 불린 지역인데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맞붙은 지역인데 오차 범위 안에서 조금 더 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는 뭐 지금 판세가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의 상징적인 안철수 대표, 새누리당의 이준석 후보를 맞아서 압승을 거두지 못하고 근소한 차이로 신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전국적인 정당을 지향하면서 딸랑 수도권에서 한 곳, 노원병, 본인의 지역구만 생존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전멸하고 그리고 나서 호남에서만 의석이 챙기는 이런 것이 앞으로 국민의당의 진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여야의 대결보다도 안철수 그 대표에 대한 대선 후보의 자질과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아니겠는가. 지금 국민의당이 위기에서 기회로 반전함에 따라서 지역구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국민의당이 3일간 큰 변수 없이 그 선거를 치른다면 이 지역도 그 안철수 의원이 좀 유리한 상황에서 그 투표날을 맞이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준석 후보가 이 지역에서 선거의 구도 형성에 좀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본인이 새 인물이라고 한다면 안철수는 낡은 인물이라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구도 형성을 좀 잘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대목이 있는 지역. 호남 지역도 좀 살펴볼까요? 전북 지역의 최대 빅매치 지역이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
사흘 전 조사에서는 YTN 조사에서는 김성주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 거지만은 여론조사마다 여기도 많이 엇갈리는 지역입니다. 예. 특이합니다. 그 안철수 의원도 이준석 후보랑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 유권자들이 보이지 않는 10% 정도가 찍어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예.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큰 이슈가 작은 이슈를 잡아먹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정동영 후보 앞으로 대권에 나가겠다는 지역 발전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유권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 그리고 호남에서 김성주 의원을 전북에서 우리 더민주가 살려내지 못하면 앞으로 국민의당과의 야권 경쟁에서 밀릴 수가 전북 지역이 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집토끼들이 상당히 지금 경합 중이고 이 결과도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뭐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대결이라기보다 대선 후보였던 그 정동영 의원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선거적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전북의 인물로 대선 후보로 정동영을 다시 한번 부활시킬 것인가? 아니면 지역 일꾼으로 재선에 우리 김성주를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가 부수적으로 결합이 될 텐데 결국은 전북에서 가장 도심지인 전주 병이다 보니 20대 40대 젊은 부동층의 표심이 정동영의 부활이냐 아니면 지역 일꾼 김성주냐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이 지역도 뭐 4월 13일 늦게까지 좀 지켜봐야 될 지역인 것 같고요. 다음에 대구를 한번 볼까요? 대구 뭐 강남 서울의 강남에 비견되는 지역이죠. 수성갑 지역. 예,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예, 여론조사에서 MBC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일부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가까이 이제 돼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지금 두 후보가 아주 날선 공방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막판에 혼탁 선거로 변질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지역이죠. 김문수 경기도지사 출신인데 사실은 너무 늦게 내려간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출마를 했고 그리고 꾸준히 이 지역을 계속 관리를 한 것이 유권자들한테 마음을 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예. 특히 이정현 의원이 호남에서 새누리당 깃발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 대구 민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 가능성도 있고 이 추세로 가면 김부겸 후보를 김문수 후보가 제낄 수는 없지 않을까.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고 특히 이번 사전투표도 16.26%로 상당히 높게 나온 양측이 앞으로 투표율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투표율의 60대 이상이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가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리라고 봅니다. 예. 수성 같은 경우는 뭐 생활 경제 면에서는 서울의 강남과 비견되고 정치 의식은 또 서울의 종로 1번지라고 할 정도로 정치 의식이 높은 지역이어서요. 예. 예전에도 야당에 대한 지지표가 꽤 많이 나왔던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이 김문수냐 김부겸이냐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구의 변화냐 아니면 대구의 전통이냐를 상징하는 대구 선거의 핵심적인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구의 수성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가진 것 같고요. 결국은 여론에 앞서는 민심이 표심으로까지 연결되는가. 늘 김부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다가 투표함을 열어보면 항상 뒤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예. 그런 여론의 민심을 표심으로까지 극복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건 차이가 좀 나 있지만 상당히 좀 며칠 좀 된 여론조사 결과라서 그 사이에 상당한 추격은 이제 하고 네. 있는 걸로 이렇게 뭐 노소영 씨도 예. 거기 가서 2번이나 가서 예. 손을 잡고 같이 한번 돌아왔고 예. 막판에 또 대통령 지키자 이런 또 여론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예. 전통적으로 TK 지역의 어떤 자존심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허락하지 않는 지금까지 예. 허락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표심을 봤을 때 이 표심이 지금 오차범위 안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조사 기간이 4월 1일에서 2일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렇습니다. 네, 지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여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성호 건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